(1756년) 벌어진 프랑스 인디언 동맹군과 영국군의 전쟁은 유럽에서 벌어진 7년 전쟁의 연장선상이었습니다. 전쟁은 초기에는 영국에게 불리하게 진행되었지만 영국의 윌리엄 피트가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전세가 바뀌었고 1760년 몬트리올에서 프랑스가 영국군에 공식 항복하면서 전쟁은 영국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1763년 파리 강화회의를 통하여 프랑스는 서인도 제도의 섬들, 캐나다에 있는 대부분의 식민지, 미시시피강 동쪽의 프랑스 영토 대부분을 영국에게 넘겨주었죠. 그림에서 분홍색 부분이 조약으로 영국이 획득한 영역입니다. 프랑스와 전쟁을 치르면서 영국 정부는 빚더미에 올랐습니다. 아울러 영국인들은 전쟁이 자신의 식민지인 미국의 이익을 위하여 치러졌지만 식민지인들은 전투에 참여해 적극적으로 싸우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혜택은 모두 누리면서 대가는 치르지 않으려는 기회주의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반면 식민지 미국인들도 불만이 있었는데 전쟁으로 지친 영국 정부가 원주민들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미국인들을 더 이상 서쪽으로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빚을 해결하기 위하여 식민지에 많은 세금을 부과하였지만 아메리카 대륙에서 태어나고 자란 식민지 2세들은 영국인이라는 생각보다는 아메리카인이라는 생각이 더 컸고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는 중요한 일들을 직접 처리하고 싶었죠. 식민지인들의 분노는 보스턴에서 터졌습니다. 1773년 영국이 동인도 회사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북미 지역에서 차를 팔 수 있게 허가하자 식민지인들은 이것이 본국이 미국의 차 시장을 독점하기 위한 조치라 판단하고 보스턴 항구의 화물선에 실려있던 차 수백 상자를 바다에 던져버린 것이었습니다. 이를 보스턴 차 사건이라 하죠. 영국은 새로운 법을 만들어 보스턴 항구를 폐쇄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내놓았지만 이것은 오히려 식민지 미국인들을 더욱 단결하게 만든 원인이 되었습니다. 1774년 9월 우애의 도시란 뜻을 가진 필라델피아에서 각 식민지 대표 55인이 모여 제1차 대륙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서 대표들은 영국과의 통상금지, 영국 상품 수입 금지 등을 결의하였는데요. 이 회의는 영국의 왕과 영국 정부, 그리고 그들의 하수인인 식민지 정부에 대항하는 미국 최초의 민주적인 권력기구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하겠습니다. 1775년 4월 영국군은 매사추세츠 총독 게이지 장군의 지휘 아래 민병대의 콩코드 탄약 창고를 습격하기 위하여 출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민병대의 전령 폴 리비어가 어둠을 뚫고 급하게 말을 달려 영국군의 출동 상황을 알렸죠. 그림에서 파란색이 리비어가 사용한 루트이고 빨간색이 영국군이 진격한 경로입니다. 다음날 콩코드로 가는 길목인 렉싱턴에서 영국군과 민병대가 마주쳤습니다. 영국군은 반역자들은 물러나라며 소리쳤지만 민병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자리를 지켰죠. 양측 군대에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을 때 누가 쏘았는지 모르는 총소리가 현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총소리가 사방에 퍼졌고 총소리가 멎은 뒤에는 민병대원 8명이 쓰러져 있었죠. 이후 콩코드에서도 민병대가 영국군을 기다렸지만 영국군은 콩코드의 탄약이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졌음을 알아채고 보스턴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민병대의 공격을 수시로 받아야 했죠. 1775년 5월 10일 필라델피아에서 제2차 대륙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는 영국군 출신의 노련한 지휘관 조지 워싱턴을 사령관으로 하는 식민지 연합군을 창설하여 영국에 대항하기로 하였죠. 1776년 펜실베니아를 시작으로 각 주의 독립선언이 이루어지자 대륙회의는 토마스 제퍼슨에게 독립선언서의 초안을 부탁하였고 그렇게 하여 천부인권, 인민의 저항권, 평등 등 민주주의의 핵심 사상을 담고 있는 독립선언서가 탄생되었습니다. 그리고 1776년 7월 4일 식민지 미국인들은 독립선언서를 공포하여 자국의 독립을 만천하에 알렸죠. 당시의 독립선언은 백인 남성에게만 적용되어 그 한계가 있었지만 이는 훗날 남녀평등을 위한 투쟁과
흑인 노예 해방을 위한 투쟁의 사상적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789년 프랑스 혁명의 인권선언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지요. 독립선언서의 핵심 내용은 미국 독립전쟁 2편을 참고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76년 8월 뉴욕 전투에서 크게 패한 조지 워싱턴의 식민지군은 남쪽으로 후퇴를 거듭하였지만 영국의 하우 사령관은 크리스마스를 즐기기 위하여 추격을 멈추었고, 크리스마스 날 밤 워싱턴 장군은 어둠을 뚫고 델라웨어 강을 건너 영국군을 기습하면서 최초로 승리하였습니다. 이 그림은 델라웨어를 가로지르는 워싱턴이란 유명한 그림인데,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워싱턴이며 그 옆에 성조기를 들고 있는 사람이 향후 미국의 제5대 대통령이 되는 제임스 멀로 중위입니다. 그가 들고 있는 성조기는 1년 후인 1777년부터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가 들었을 국기는 바로 이 깃발이었죠. 그리고 이후 벌어진 세러토가 전투에서 영국군이 크게 패하였는데, 이 전투의 승리로 개입을 주저하던 프랑스가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여 미국을 주권 국가로 인정하였고, 1778년에는 영국에게 선전포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스페인과 네덜란드도 식민지군을 지원하였죠. 영국군은 본토에서 군수품을 보급하고 군대를 충원해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전쟁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고, 결국 1781년 10월 요크타운 전투에서 패한 코널리스 장군이 미국군에게 항복하면서 전쟁은 종료되었습니다. 1783년 파리에서 조약이 체결되어 영국은 미국의 독립을 조건 없이 승인하였는데, 미국의 영토는 북으로는 캐나다 국경에서 남으로는 스페인이 차지하기로 한 플로리다와의 경계선까지, 동으로는 대서양 연안에서 서쪽으로는 미시시피강에 이르는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독립을 쟁취한 미국인들은 드디어 자신들만의 정부를 만들 기회를 갖게 되었죠. 당시 미국에는 독립된 13개의 주가 있었습니다. 비록 그들이 영국에 맞서서 함께 싸우기는 했지만 통일된 나라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하여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강력한 연방정부가 등장할 경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각주의 자율성 또한 해칠 수 있음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쉽게 정부를 구성할 수 없었는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토론하고 양보하면서 결국 권력을 분산함으로써 견제와 균형을 추구하는 연방 헌법을 제정하였습니다. 물론 여성과 흑인에게는 참정권이 없는 등 오늘날의 기준에서 보면 민주헌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연방헌법에 담긴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들은 그 자체로 당시 사회 통념을 깨는 역사적 의미를 가지며 헌법이 만들어지는 과정 또한 민주주의의 모범이었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1789년 1월 총선거가 치러졌고, 선거인단의 만장일치로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1776년 독립을 선포한 지 10년이 훌쩍 지난 후였지요. 미국의 독립선언서는 17세기 계몽사상가 로크의 영향을 받아 작성된 문서입니다. 왕권 신수설, 즉 왕이 권력을 신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개인 간의 합의나 계약을 통하여 국가가 출현하였다는 사회계약설은 영국과 미국, 그리고 프랑스로 이어지는 시민혁명의 기초가 된 사상입니다. 중세에서 근대로 넘어가는 유럽 역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종교개혁과 함께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 아직 한 번도 다룬 적이 없었네요. 따라서 다음 시간에는 사회계약설이 어떤 사상가에 의해서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